본격적으로 파묘 얘기로 들어가서 파묘의 그 사무라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독만 알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한론의 일본의 정한론의 상징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사실 정한론이란 건 근대 일인데 그 파묘의 사무라이는 뭐 세키가라 전투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근대의 네. 일이고 어떻게 일본은 그럼 전근대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정한론 그리고 한일합방까지 이뤘던 교훈이라기보다는 걔네들은 관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쿠리 고쿠리가 정말로 강력한 관념이었던 게 정한론이란 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했어요. 정확히는 사만 정벌론이라고 했는데 한반도를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일본의 미래가 있다는 게 정한론인데 한반도는 칼처럼 일본 열도를 찌르고 있는 형세다. 양국의 지도를 보면 그 얘기는 어떤 근대 그 프로이센의 교관이 일본에서 한 말 아닌가요? 프로이센의 교관이 일본에서 한 말인데 그 교관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군을 그 근대 병사로 사무라이들을 이제 대찬시키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유럽에서 일본인들이 교관을 수입해 오잖아. 그 교관 중에 프로이센 출신 교관이 했던 말인데 그 프로이센 출신 교관은 아주 많은 말을 했겠죠. 일본인들은 그 말을 특히 사랑하고 그 말에 집착했고요. 그건 일본인들의 관념의 결과죠. 그러니까 원래 그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딱 그렇죠. 맞췄다. 그렇죠. 칼처럼 일본 열도를 찌르는 형세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포대자루처럼 일본 열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협당하는 형태잖아요. 그럼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럼 이 칼처럼 일본 열도를 찌르고 있는 증거는 그 강력한 증거는 과거 여몽연합군의 침공이었던 거예요. 일본인에게. 이게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는 철학이 되는 거예요. 개똥 철학이죠. 하지만 개똥 철학이든 우리보다 당시에 힘센 놈들의 철학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었던 거죠. 진짜 짜증나는 거 알려줄 거야? 임진왜란 때 전쟁에서 이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한 10명 정도 뽑아보면 이순신 장군 반드시 들어가죠. 류성룡도 들어가죠. 이 사람 빠질 수 없잖아. 자, 류성룡이 징비록을 썼는데 이게 나중에 쓰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한참 흐르고 이게 일본에 흘러들어갑니다. 징비록이. 징비록을 읽고 일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돼요. 와, 임진왜란의 진실이 이거구나.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막 나와. 그리고 조선 관료의 애국심과 사명감이란 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류성룡 같은 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 거구나. 이러면서 징비록이 200년 넘게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일본의 교양 있는 지식인이라면 사무라이, 글 좀 읽을 줄 아는 사무라이라면 다 읽어야 되는 필수 교양서가 징비록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그래서 류성룡을 200년, 30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류성룡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징비록은 류성룡이 썼죠. 징비록 안에서 류성룡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자기가 쓴 책이거든. 징비록의 사관은 류성룡 사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국지를 대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징비록을 대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을 먹으려고 이 일본의 그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공을 계획한 사람들도 징비록을 읽고 또 읽었어요. 같은 나라를 우리가 지금 그 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비록을 엄청나게 참고해서 조선에 분명히 류성룡 같은 정말 유능하고 충신인, 사명감, 애국심에 불타는 재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선에 왔더니 그 자리에 이완용이 있었던 거예요. 웰컴, 이라시아이마세.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 짜증나죠. 황당한 일입니다. 류성룡을 읽고 류성룡에 대해서 연구한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만난 사람은 이완용이었다. 예. 용은 같은 용이네요. 그러네요. 징비록 내용 요약이요? 임진왜란에 대한 류성룡의 전쟁 수기예요. 그러니까 난중일기는 이순신 본인의 전쟁 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치렀던 전투와 그 전투 전후의 정황들이 다 나오잖아요, 난중일기에. 그런데 류성룡은 조정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훨씬 더 대국적인 파악을 했던 조정에 있었으니까 전국적으로 그 전체 전쟁의 정황, 그다음에 그 조선 조정의 판단 미스, 조선 조정에서 잘못한 거 잘한 거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 전쟁 보고 장계가 조정에 올라오잖아요. 그 조정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총체적으로 쓸 수 있었던 전쟁 수기가 징비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류성룡이 그렇게 막 유능한 척은 다 하지만 실은 이순신 장군이 그 처형당할 뻔할 때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현대에 와서는 이게 좀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죠. 언제는 이순신이랑 베프 행세하다가 사실은 조정에서 뒤봐주는 서로 이제 이순신은 전공 세우면 류성룡한테 좋아. 그 다음에 이순신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질 때는 조정에서 류성룡이 보호해줘. 요런 이제 콤비였어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무반과 문반 콤비들이 이 팀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선조가 이제 이순신을 잡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뛸 때 류성룡은 이순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처벌하시죠라고 뒤로 한 발 뺐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유성룡이 이제 지금까지도 유성룡도 사람이구나. 혹은 류성룡 배신자구나. 좀 실망하거나 류성룡에 분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유성룡 욕해야 되냐? 실망해야 되냐? 아니에요. 류성룡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이해해줘야 하냐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류성룡은 당연한 판단을 한 거예요. 이순신과 류성룡이 콤비라는 건요. 왕도 알고 신하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이때 선조가 빡쳐 있는데 유성룡이 이순신 편을 들면 오히려 더 어그로만 끌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안 좋아요. 자, 선조가 이순신 잡아 족치려고 아주 작심을 한 사람인데 맨날 이순신 두둔하던 사람이 거꾸로 가야지 두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이 좀 잘못돼도 류성룡 하나만이라도 조정에 살아남아 있어야 상황이 끝나고 이순신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룡은 나중에 이순신한테 사과한 적도 없고요. 이순신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낸 적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설명하고 오해 풀고 화해할 것도 없어요. 류성룡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땐 맞는 거예요. 이순신을 보호하는 건 처음부터 다른 당파 소속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류성룡과 이순신은 남인이었어요. 붕당이. 정탁은 동인이었어요. 동인이었던 정탁이 앞장서서 이순신을 구명했어요. 그건 소속 붕당이 동인이라 가능한 거예요. 이순신이 남인인데 남인들이 보호하려고 나서봐 다 같이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인이 남인을 변호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애초에 그래서 그거는 신하들끼리 누가 총대 맬 거냐라고 난 얘기했을 거라고 봐. 거기서 총대 맬 사람 당연히 유성룡이 아니에요. 다른 당파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탁이 맡았다. 그래서 이순신을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신료들이 구명해내는데 성공했죠. 예. 결국 이순신 좀 맞아갖고 몸이 좀 골골되게 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풀려나자마자 바로 말을 타고 걷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고문을 당한 건 아니고 몇 대 맞은 수준이었다. 예, 그런데 그 몇 대 맞은 수준으로나마 이순신을 구명한 거는 신하들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 이때는 보면은 남인들은 오히려 딱 가만히 있고 다른 당파, 동인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순신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게 했던 거 보면 신하들끼리 작전을 잘 짜서 선조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하려고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정말 신료들이 이때는 다 똘똘 뭉쳐 있었다고 봐. 그러니까 남들이 비교할 때 보면 이제 중국이랑 비교하면 악비나 원숭아는 그런 일 당하면 죽어버렸지만 어쨌든 이순신은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쓰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순신 구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당시 선조의 심리 상태가 이순신 쟤만 세상에 없으면 돼 약간 이런 심리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신하들이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때 류성룡이 나대지 않고 뒤로 빠져 있었던 것도 너무 잘했고. 자, 그러면 이제 파묘에 보면은 쇠말뚝의 모티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쇠말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이게 진짜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마치 무슨 국수주의에 푹 빠진 감독이 반일 감정에 미쳐서 날조한다고 날뛰는 극우 진영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원칙적으로. 아니 진짜든 아니든 어차피 창작물이니까 문제도 안 되는 거지만 애초에 더 중요한 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그 정도 화도 못 내요? 우리가 당한 것만 있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화내면 안 돼? 우리가 백이 민족이지 백이의 천사예요? 일본에 화내면 안 된다고 누가 정했어요? 일본이 정했어요? 아니 내가 국민이지 성모 마리아예요? 아니 왜 화내면 왜 안 돼요? 애초에 난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막 고문당하고 막 죽어가던 그 독립투사들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그럼 열받으면 화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거냐고. 이제 민족정기를 끊기 위한 일제의 만행이라고 하는 그 쇠말뚝은 그 자체로 진실 여부를 완전히 가리기는 조금 힘들죠. 근데 정황은 조금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물증과 서류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심증만 할 수 있는 단계고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쇠말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김영삼의 문민정부 때가 이제 아마 이때가 이게 처음 이 쇠말뚝 얘기가 나기 시작했던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역사바를 세우기 한다고 조선 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여러 이슈가 제기가 됐었는데 한두 가지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제 잔재를 추적해서 소탕하는 일이었는데 쇠말뚝이 이 중에 하나로 이제 걸린 거예요. 일제가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 여기저기 중요한 곳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얘기가 이제 문민정부 때부터 나와서 방송에 나오고 막 전국적인 어떤 사람들의 걱정, 분노 저거 빨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일으켰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쇠말뚝 중에 참으로 많은 쇠말뚝들이 일제 만행과는 상관없는 걸로 밝혀진 게 많아요. 뭐냐면 공수부대가 이제 줄 타고 이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줄 타고 내려오는 레펠 하강 훈련을 하려면 높은 곳에
밧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밧줄을 걸어둘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발견된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정비된 등산로가 아니라 옛날에 폐기된 등산로에 이제 줄이나 난간 같은 거 사람들 안전사고 나지 말고 사람들 잡고 등산하라고 이런 식으로 박혀진 쇠말뚝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판명된 애들도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일제가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나서 현대적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토지 측량 산업을 해야 됩니다. 이 측량 과정에서 말뚝을 꽂았다는 이야기도 또 있어요. 이렇게 측량을 위해 꽂힌 말뚝이 있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어요. 일부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를 찝찝하게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분명히 쇠말뚝이 박혀 있는데 공수부대 훈련을 한 기록이 없는 곳에 박혀 있는 쇠말뚝도 있고, 또 측량 사업을 위해서 말뚝을 박았다면 이해를 하는데 왜 안 뽑지? 뭐 오케이, 안 뽑을 수도 있어. 그것까지도 이해를 한다 치고, 그런데 이렇게 큰 쇠말뚝을 이렇게 깊게 박아야 토지가 측량되나? 일제 측량 산업은 결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프랑스, 영국이 하던 걸 모방한 측량 방식이에요. 쇠말뚝을, 그렇게 커다란 쇠말뚝을 그렇게 깊게 박아야 된다고? 거기 표식 하나만 올려둬도 되고, 쇠말뚝 안 박고 나무에 끈을 묶어 달아서 표식을 해도 되고, 이렇게 어떤 거리와 등고선 같은 그 높낮이를 측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말뚝을 박아야겠다면 훨씬 간편하게 얇은 말뚝을 덜 깊게 박아도 측량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발견되는 쇠말뚝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워낙 일본의 감정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완승을 거둔 다음에 일본을 완전히 정복해서 일본의 기밀 문서를 얘네들이 폐기하기 전에 다 입수해요. 그래서 그 문서에 만약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그 해당 내용을 확보해서 우리 사학계에서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사학계에서 인증을 받으면 돼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 오해를 풀면 되는 거고. 예, 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오해를 완전히 풀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기록에 남기진 않고요. 어떤 나라도. 특히나 모든 나라는 만약에 악행을 했다면 자기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로 잘 기록하지 않는 게 모든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거를 이 찜찜함을 완전히 해소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쇠말뚝의 종교적 모티브를 보자면 아마 이게 무속일 것 같은데, 무속이죠. 네. 무속적 논리에는 쇠말뚝이란 게 맞아 떨어지나요? 매우 맞아떨어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전통 무속 세계관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과연 일제가 한국 무속을 추종한 게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왜 쇠말뚝을 박아야 되지? 그래서 쇠말뚝의 전범은 일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일제가 한국 무속을 존중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일본 무속의 논리에 맞으면 딱 일본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무속의 논리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풍수들이 중국에 있는 거 없어요? 다 풍수지는 다 있어요. 중국과 한국과 우리나라의 풍수 그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요. 중국과 한국만 해도 퍽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풍수와 무속이 결합된 거예요. 쇠말뚝 이 사고방식은 쇠말뚝을 어느 산세에 중요한 영험한 산세에 중요한 곳에 풍수적으로 중요한 곳에 쇠말뚝을 박는 거, 이건 풍수적인 거냐 무속적인 거냐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쇠말뚝을 박아야 될 만큼 결정적인 곳이 바로 이 바위다 라고 정하는 건 풍수예요. 거기에 쇠말뚝을 박는 거는 무속이에요. 구분이 되셨나요? 네. 이게 한국 무속의 관념이다 보니까 일제 사주를 받은 한국 무당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 모티브가 사람들의 도시전설이나 우리나라 창작물에 존재하는 거예요. 일제의 사주를 받은 한국 무당이, 일본 무당이 아니라. 일본 무당은 쇠말뚝을 박지 않겠죠. 우리랑 좀 달라요, 시스템이. 부적을 붙이겠지. 좀 다른 겁니다, 이게. 혹은 뭐 친일파가 그랬나? 친일파가 사악한 한국 무당을 사주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